해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해전TV는 자유시선이라는 콘텐츠로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한 번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후 일본의 범죄와 관련해서 일본 고도경제 성장기의 시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중반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요. 이 고도경제 성장기로부터 고도정보화 사회에 걸쳐서 시대적 변화와 범죄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격동기였던 1960년대는 흉악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영아살인입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거나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48년에 일어난 건수가 대략 400여 건인데 이것이 전후 혼란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1958년에 이르러서는 140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9년부터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 건수를 보면 1960년대에는 매년 180건에서 200건 전후를 기록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인라크라는 특이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 2월 3일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일어난 코인라커 사건 기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라커 사건이란 당시 도쿄 백화점 서관 1층 코인로커에서 신문지에 둘러싸인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신문지에 남아있던 지문을 감식하여 영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혀내게 되고 또 지명수배하여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같은 해에 2건, 1971년에 3건, 그리고 72년에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2월 4일 도쿄도 시부야구에 있는 시부야역에서 보관기간이 지난 코인로커 중에서 심한 악취가 나자 로커 안을 확인해 보았더니 남자 아기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3월 코인로커 안에서 토막살인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코인로커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수많은 영아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연간 46건의 갓 태어난 아기 관련 코인로커 사건이 발생되어 그 해는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코인로커 베이비라고 불리게 되었고 사건 후 살아남은 아기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코인로커에 버려진 시점에 즉시 발견할 수 있었다면 목숨을 건진 아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인로커는 일단 자물쇠를 채울 수 있고 이용기간 중에는 이용자 본인 이외에는 쉽게 열 수도 없고 또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 관리회사가 락커안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코인로커 속에서 사망한 아기라는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 짓기가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자마자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이 코인로커 사건. 출산한 영아를 코인로커 안에 내버려 둔 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사랑은커녕 코인로커 베이비로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으로 내버려진 사건은 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기를 맞이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고 또 50여 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종전 직후에는 기본적으로는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갓 태어난 영아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점차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회도 안정되면서 생활고가 범죄에 직결되는 국면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된 195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서 시대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면서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이 점점 불안정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모체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된 것이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고도 경제 성장기가 진전되면서 일본 사회가 점점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 일본인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의식이 다양해지면서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사회적 불안 요인이 동시에 양성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60년대 초반에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유괴살인입니다. 특히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는데 검거된 범죄 건수에는 미수로 그친 사건을 포함하여 볼 때 1960년에 53명, 그리고 61년에 57명, 그리고 62년에 68명, 그리고 63년에는 107명으로 유괴 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사회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도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사건은 영화나 라디오 보급으로 도시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이라는 존재가 클로즈업 되었던 시기와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대중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역시 유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시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사회의 진정과 유괴 사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도 뭐라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대중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은 자극을 받고 새롭게 발전된 양상을 보이는 뭔가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품화 경제가 생활 전면에서 확산된 시기였고 그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사람 목숨의 가격을 매긴다고 할까요? 특히 부자 자녀를 인질로 삼아 그 몸값을 일방적으로 매겨 거래한다는 그러한 행동 양상을 낳는 발판이 바로 이 대중사회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유괴 사건이 거의 줄어들게 되고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보험금 살인 사건입니다. 뭔지 모르게 보험금 살인과 몸값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 사건의 증가와 감소가 마치 시소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유괴 사건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것은 명확히 버블 붕괴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버블 붕괴 이전의 유괴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피해 당사자가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와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유괴를 한 후 피해 당사자와 협상하여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토지에다 쏟아붓고 있던 투기 에너지가 사람의 신체로 전환된 것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961년 호텔 일본각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도치기 현에 소재하는 시오하라 온천이라는 곳에 일본각이라는 여관이 있었는데 이 여관 경영자 부부와 전 남편 모두 3사람을 살해한 연쇄 살인사건으로 당시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고바야시 카우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1966년에 사형이 확정되어 1970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후 일본에서 처음 사형이 집행된 여성 사형수로서 유명세를 탔고 호텔 일본각 살인사건을 모델로 한 천국의 역, 즉 헤븐 스테이션이라는 영화가 1984년 6월 9일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요시나가 코유리라는 주연 배우가 고바야시 카우 역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고바야시 카우라는 여성은 1908년 농업을 경영하는 부말에서 7자매의 오녀로 태어났고 당시 그녀의 가정은 가난에 쪼들려 힘들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학교 4학년 때 중퇴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소학교도 졸업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소학교 중퇴 후에 이 고바야시 카우는 돈을 벌려고 1923년 당시 16세의 나이로 상경하여 가정부로 일하다가 1930년 22살 때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31년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고 1932년에 다시 딸이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을 너무나도 가난하게 보냈던 그녀에게도 잠깐 동안 행복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후에는 부부와 함께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였고 남편과 딸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워낙 병약했기 때문에 또다시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행상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1950년대 말 온천지에다 기념품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선물 가게 앞으로 시냇물이 흘렀고 그 맞은편에 일본각이라는 여관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인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자 그 여관을 뺏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살해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는 일본이 고도경제 성장의 절정을 맞이한 시대였는데 고바야시 카우는 부를 추구하려는 욕망 에너지가 과다하게 작동하여 누구보다도 이른바 활력 또는 생기라는 이 바이탈리티가 왕성했던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업력으로 인해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사건으로 결말짓게 됩니다. 보통 남의 것을 사기를 쳐 빼앗으려면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법률 지식 등이 해박하고 또 임기응변술이 들어갖춰진 그런 인물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도 한 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업을 경영해보고 싶다. 그러한 욕구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생명을 처참하게 태워버렸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적 발전을 통해 생활은 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욕망의 에너지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경계선을 넘어서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넓혀가는 일종의 시대적 범죄 양상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바야시 카우의 연쇄살인 사건은
고도경제 성장기의 사회적 병리 현상을 고스란히 나타낸 그러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60년대의 범죄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도시형 범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도시형 범죄라고 부를까요? 도시형 범죄라는 개념 규정은 달리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이해 대립이 있다든지 또는 애정사가 엮여 있을 경우 이 특정인에 관한 증오심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도시형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 패턴과는 전혀 다른 범죄라는 점에서 이 도시형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 무렵에는 이유 없는 범죄, 즉 묻지마 살인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범죄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 유희적이고 마치 게임처럼 여기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바로 도시형 범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범죄 동기 형성이 자기의식이나 자의식에 매개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리고 너무 강해져서 기존의 범죄 양상을 변화시킨 것은 혹시 아닐까요? 동기 형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자신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미나 소속감이 불명확하거나 또 불완전하다는 일종의 소외감에서 비롯되겠죠.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 생각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결부된 범죄 유형이 바로 이 시기에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에서 이탈하여 소외감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대중으로부터 더 이상 관심을 얻을 수 없는 고독한 존재로 사회 밖으로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중사회란 사회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갖는 수많은 개인적 감정이나 자의식이 결집되어 공동적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이 공동적 가치관이 다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나온 도시형 범죄라는 것은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자주 발생하였고 현실과 망상을 구별짓기 어려운 형태의 범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범죄 수단으로는 폭탄 사건과 총기 사건이 눈에 띄게 많은데요. 폭탄 사건으로는 소호카지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을 폭파하거나 유명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사건으로 수사가 미궁에 빠진 채 결국 시효 소멸로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사건 소개를 해드리면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인 1963년에 도쿄에서 자칭 소호카지로라고 하는 남자가 유명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또 폭발 사건을 일으켜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9월 5일 밤에는 지하철 긴자선의 교바시역에서 전철 좌석에서 시한폭탄이 폭발하여 승객 10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시청은 소호카지로의 범인이라 단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자칭 소호카지로라고 하는 남자는 그 후에도 지하철 폭발을 예고한 것 이외에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고 시효 소멸로 미궁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요코스카선 폭파 사건을 들 수 있는데 경찰청 광역 중요 지정 사건 1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찰청 광역 중요 지정 사건이란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이 다른 행정구역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 건의 사건이라도 다른 관할의 지방경찰 조직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지정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본 전국경찰기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수사에 임하도록 지정된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1968년 6월 16일 오후 3시경 요코스카발 도쿄행 열차가 오후나역에 들어서자마자 앞에서 6량째 좌석 위 그물 선반에 놓여있던 짐이 갑자기 폭발하여 32세의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4명의 중경상자를 내는 참사를 빚게 됩니다.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귀가 행락 승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1967년 6월 18일 산이오 전철 폭발 사건 등 열차 관련 폭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은 산이오 전철 폭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요코스카선 폭파 사건은 경찰청 광역 중요지정 사건 단일 사건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총기를 사용한 범죄로서 나가야마 노리오 연쇄 사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60년대입니다. 나가야마 노리오 연쇄 사살 사건은 나가야마 노리오의 나이가 당시 19세였는데 제1미국 해군 요코스카 해군 시설에서 훔친 권총을 사용해서 경비원 2명, 택시 운전사 2명의 남성 4명을 잇따라 사살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경찰청에 의해 경찰청 광역 중요지정 108호 사건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0년 5월 12일에서 13일에 걸쳐 히로시마와 에히메현 사이의 세토나이해에서 발생한 여객선 납치 사건으로 탈취된 배의 이름을 따서 프린스호 납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범인을 저격하여 인질을 구출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비행 중인 항공기를 납치하는 사건을 두고 하이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바다를 항해 중인 여객선을 납치했다고 하여 바다라는 영어 표현인 C를 붙여서 시잭이라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미쓰비시 은행 습격 사건도 유명한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표적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식과 대립하는 불특정 인간이나 군집, 그리고 군중, 대중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독극물을 수단으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청산 콜라 무차별 살인 사건은 1977년 1월 4일부터 2월 중순까지 도쿄와 오사카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시안화 나트륨, 즉 청산소다라고 하죠. 이 청산소다가 들어간 코카콜라를 마신 회사원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결국 범인 체포를 하지 못한 채 1992년 1월에 공소시효로 인해 미해결로 남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부터 쾌유범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쾌유범의 특징은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단순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쾌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쾌감을 맛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일본은 경제면에서 안정을 이루고 생활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겠지만 개개인 생활의 심리적 그리고 내면적 측면의 불안정한 요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채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1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일어난 범죄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를 참고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전TV의 자유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떠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